자, 133페이지 유치권. 자, 유치권하고 저당권 담보 물권이죠. 채권자가 갖고 있는 물권입니다. 이때 이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고요. 자, 먼저 유치권 관련해서는 판례가 나오게 되면 유치권 성립 요건을 둘러싼 판례들. 유치권 성립 요건이 5개가 있었죠. 타인 물건일 것,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 관계가 있을 것. 이게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채권이 변직이 있을 것,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것, 당사자 간의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이 5가지 요건에 터잡아 그 요건과 관련된 판례들. 당연히 다툼이, 유치권 성립 요건 관련된 다툼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판례들을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34페이지에 보면 유치권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타인 물건일 것과 관련해서 양가를 1번, 건물 건축 공사 계약을 도급 계약이라고 하게 되고요. 건축주를 도급인 건축회사를 수급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 건물은 도급인이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수급인은 공사 대금을 못 받으면 도급인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게 원칙이겠죠. 다만 그 건물을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 이런 말이 나오면, 양가를 1번에 나왔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 이런 말이 나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이 원시 취득을 합니다. 우리 판례 할 때. 그러니까 수급인은 자신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가 없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이 물건과 채권과의 결련 관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쉽게 말하면 그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이에요. 요게 인정이 돼야 유치권이 인정되는데, 요게 인정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요 안 되는 것들을 외웁니다. 판례 사안들을. 요 인정 안 되는 것들, 결련관계가 인정 안 되는 것들, 그럼 유치권이 성립 안 된다는 거예요. 반가를 1번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 반가를 1번에 계약 명의 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반가를 3번에 건축 자재 대금 채권, 건축 자재라는 말이 빠지고 대금 채권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4번에 매매 대금 채권처럼 이런 것들은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가를 1번 보증금, 권리금도 잘 나와요. 그래서 보증금이라든가 권리금이라든가 무슨 매매대금이라든가 건축 자재대금이라든가 명의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련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키워드로 머릿속에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5번은 뭐죠? 건물 임차인이 건물에 관해서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럼 비용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인정되죠.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어차피 건물을 유치하려면 땅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유치권은 땅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먼저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이 생긴 경우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점유한 경우. 둘 다 유치권 인정되지요? 언제 유치권 인정돼요? 이때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꼭 채권이 먼저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길 필요는 없죠.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기는 걸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관계라고 하는데, 채권 먼저 생기고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이 인정되니까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관계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어쨌든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기든 채권 먼저 생기고 나중에 점유하든 유치권은 인정되는데, 문제는 이 유치권을 원래 유치권자는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이 가능해요. 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경락인에게도 유치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 하나 있습니다. 유치권이 생기기 전에 목적물이 경매 법원을 통해서 경매가 개시가 되었다 라는 결정이 이루어지고요. 이 경매 개시 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을 하게 돼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경매 법원에 의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압류의 효력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경매 절차의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유치권은 인정되지만
그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 조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135페이지 반가로 2번에 있죠. 반가로 3번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압류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압류 이런 건 안 돼요. 경매법원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만 됩니다. 그럴 때만 경락인에게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압류 이건 괜찮아요. 체납 처분 압류 이것도 괜찮아요. 가압류나 체납 처분 압류 후 유치권 취득 이때는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법원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했을 때에만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 이거를 꼭 구별해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반가로 4번. 반가로 5번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불문하죠. 예컨대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유치물을 타인에게 임대. 그러면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그 타인이 직접 점유하는 경우죠. 이땐 괜찮아요. 그런데 직접 점유를 채무자가 해요. 채무자가 유치권자로부터 물건을 잠시 빌려갔어요. 돌려주겠다고.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유치권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형태 이런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다음 페이지 반가로 6번 점유할 권한을 상실한 후에 지출한 수리비. 자, 점유할 권한을 상실했으니까 불법 점유죠.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적법 점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유할 권한을 상실한 상태에서 비용을 지출했다. 비용 상환 청구는 인정됩니다. 비용 상환 청구는 선악 자탈을 불문하고 인정돼요. 비용 상환 청구는 인정되지만 여기에 터잡은 유치권은 인정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꼭 나눠서 기억하셔야 돼요. 비용 상환 청구는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법 점유든 불법 점유든 비용을 지출했을 때 비용 상환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점유 상태에서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유치권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유치권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 2개 외우자 그랬었어요. 제가 임대차에서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할 수 있죠.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했다는 건 비용 상환 청구에 터잡은 유치권을 배제한 거죠. 유치권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 이퀄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이라고 생각하시고 2개가 있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나중에 임차인이 원상 회복하기로 약정. 또 하나가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2가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을 하되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귀속. 이 2가지는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이에요. 유효라 그랬어요.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했으니까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게 있으면 유치권은 인정 안 됩니다. 이런 게 없어야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거. 이런 게 없어야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거.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유치권의 효력, 불가분성이 있죠? 따라서 다세대 주택 창호공사를 한 사람이 한 세대만을 점유한 경우에도 전체 창호공사 비용을 담보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불가분성 양가로 1번. 양가로 3번.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대여해서도 안 되고 담보 제공해서도 안 되죠. 승낙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단 승낙 없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때요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 판례가 있습니다. 그게 양가로 3번.
건물 공사대금 채권에 터잡아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그 건물,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이때 승낙 필요 없죠? 승낙 필요 없으니까 과실은 수취 못합니다. 과실을 수취하려면 채무자 승낙을 받아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해야 돼요. 과실은 수취 못하니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돼야 되죠. 요거 구별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단 승낙 없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주택공사업자가 주택을 사는 거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된다. 주택에 들어가 사는 거, 거주하는 거. 단 승낙 없이 사용했으니까 과실은 수취 못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딱 양가로 3번. 당연히 양가로 4번. 손해배상 의무는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건물의 점유자가 건물을 점유하는 중 비용을 상환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했을 경우 계속 그 건물을 점유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되진 않지만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돌려줘라. 이익은 돌려줘라. 그런 게 있죠.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서 보존 행위로서 사용하는 건 적법이다.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뭐가 있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채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거고요. 부당이득 반환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번, 5번. 6번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주장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 유치권 취득하기 전에 경매법원을 통해서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져서 압류 효력이 생긴 경우 이때는 경락인에게 주장 못해. 이거 빼고는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죠. 돈 갚으라 소리는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돈 갚으라고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갑이 유치권자에게 물건 인도 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얘는 법원에서 유치권을 주장하겠죠. 주장을 해야만 돼요. 주장을 해야만 법원은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에 을이 이렇게 유치권을 주장해서 법원이 이걸 인용하게 되면 법원은 이렇게 판결해요. 을은 갑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는 것과 상환하여 물건을 반환하라. 즉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양가로 7번. 8번 점유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터잡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유치권이란 건요. 물건을 돌려달라. 인도. 반환하라. 이런 소송에서는 당연히 못 줘. 라고 유치권 주장이 가능해요. 그런데 얘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갑이 말소 소송을 제기해요. 여기에다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죠. 왜요? 유치권은 개념이 뭐예요? 반환거절이잖아요. 반환거절. 그런데 등기를 말소하라고 하는데 반환거절하고 있으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유치권이란 건 반환소송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지 등기 말소소송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유치권의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유치권의 개념이 뭐예요? 반환거절입니다. 근데 이 갑이 머리가 좋아요. 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유치권을 주장할 것 같아. 그러니까 반환소송은 안 하고 등기 말소소송만 먼저 제기했어요. 그럼 당연히 등기 말소소송에서는 등기 말소하면 되죠. 말소하고 유치권 주장하면 되죠. 그러니까 등기 말소소송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3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소유권 등기 말소만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유치권 항변을 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9번은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해서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갑의 말이 1,000만 원짜리 말이에요. 을의 농작물을 훼손시켰어요. 얘한테 100만 원의 손해가 생겼습니다. 이때 갑이요. 말 대신 1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말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이 담보는
유치하는 목적물, 즉 1,000만 원에 상응하는 담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채권에게 상응하는 담보를 말합니다. 어쨌든 이걸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일단 담보가 제공돼 있다면 말 돌려달라 소리는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9번이고요. 10번 종전교회가 분리된 독립교회 목사 등을 상대로 교회 건물 출입 금지 등을 청구하는 것은 유익비 등 상환 청구권의 발생 요건인 목적물에 반환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분리된 독립교회는 교회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부 교인이 탈퇴를 했는데요. 이 탈퇴한 교인들이 교회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럴 때 건물을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한 거죠. 교회 출입 금지 처분을 했다는 건 이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이때 점유하는 자들은 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에 터져봐 뭘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네, 그게 10번 판례입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11번 목적물이 경매되었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12번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그 점유 상실이 누군가의 점유 침탈에 의한 경우에는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유치권에 터져가서는 반환 청구가 인정이 안 되지만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물을 반환받게 되면 유치권은 되살아나겠죠. 다만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아직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요.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유치권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반환받아야 유치권은 부활한다는 건 당연하겠죠. 유치권은 점유회복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12번 판례가 되겠죠. 점유의 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한 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해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점유회복의 소송을 제기해서 설령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아직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점유를 회복해야만 되살아난다는 거. 그런 것들 간단히, 그래서 중요한 판례들을 확인해서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당권이 있네요. 저당권도 판례가 좀 많이 어려워요. 특히 공동저당 판례가 굉장히 어렵고요. 작년에 공동저당 문제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공동저당 신경 쓰지 마세요. 올해 혹시라도 공동저당 문제가 나오면 찍으세요. 틀리라고 내는 겁니다. 공동저당 문제는 4번 정도 찍으시면 돼요. 공동저당은 쳐다도 안 봅니다. 우리는. 자, 저당권에서 먼저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의 성립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돈 빌리는 계약을 먼저 하고 설정 계약을 하겠죠. 저당권 설정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종된 계약 이렇게 될 거예요.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설정자와 저당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겠죠. 이때 설정자는 채무자여도 되고 제3자여도 되죠. 물상보증인. 반면에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자는 채권자여야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을인데 저당권자도 을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만약에 저당권자가 채권자는 을인데 병으로 등기되어 있다. 요거 원칙 무효 등기 이렇게 되죠. 근데 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가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 자,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틀을 잡아두세요. 양가로 1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로 등기되어 있다. 무효. 그렇죠? 양가로 1번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더라. 예외적으로 유효. 이때 채무는 기존 채무자의 채무가 되겠죠. 양가로 3번 요 예외적으로 유효한 거. 요 문구를 기억하세요.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당권자로 등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다. 원칙. 또 하나 예외.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두 번째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 요 표현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건 겉에서 봤을 때 얘가 채권자처럼 보이더라, 얘가 돈 받으러 돌아다니더라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제3자가 저당권자로 등기돼 있으면 무효지만 요 문구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 합의 및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 이런 말 나오면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 등기도 유효하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해서 양가를 봐. 피담보 채권의 범위 360조. 특히 뭐가 있어요? 지연배상 1년분. 이 지연배상 1년분은요. 저당권자가 경매 대가로부터 뭐로부터?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 얘네들보다 우선 변제받는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지연배상을 1년 이상 배당을 받으려고 할 때 후순위 권리자들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지연배상 1년분이라는 것은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게 1년분에 한한다라는 제한일 뿐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나 1년분만 갚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정해놓은 건 아니겠죠. 그 의미입니다. 양가로 1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범위에 관한 민법 360조 지연배상이 1년분에 한해서만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이 제3자가 바로 후순위 권리자예요. 이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제한일 뿐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게 1년분에 한한다라고 제한을 걸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나 360조에서 정해진 대로 지연배상 1년분만 갚겠다 라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더라. 그 문구를 조심하세요. 채무자나 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1년분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는 다 갚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조심해서 좀 봐주시고요. 그거 양가로 1번.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채무자 소유 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이 대지와 건물을 경락받았는데 땅 위에 있는 제3자 소유인 별개 건물까지 부합물로 경락받았다. 이거 경매가 무효죠. 갑소유 땅에 갑소유 건물과 을소유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 저당권이 있었어요. 이때 요것만을 경락받아야 되죠. 이것까지 만약에 경락받았다 그럼 이건 무효가 되는 거죠. 저당 토지 위의 제3자 소유 건물은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이 있고요.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을이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니까 건물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지상권 또는 임차권도 취득할 것이고 101호라는 전유 부분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이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니까 101호를 경락받아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5번. 부합물 종물이 분리 반출된 경우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죠. 다만 그 분리 반출된 것이 분리 반출을 금지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분리 반출 후 된다면 더 이상 저당권 효력은 미치질 않아요. 저당 목적물의 부합물 종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 종물이 분리 반출되려고 할 때 금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터잡아. 그러나 일단 분리 반출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반환 청구 못합니다. 단 이 분리 반출된 목적물이 아직 제3자에게 취득이 되지 않고 있더라. 저당 목적물의 부합물 종물을 분리 반출한 이유가 팔아먹으려고 분리 반출한 건데 이게 아직 누군가에서 취득되지 아니한 상태다. 그럴 때는 저당권자는 원래 장소로의 원상회복은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원상회복은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는 안 돼요.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는 없습니다. 이게 그 양가로 5번에 있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물상대위 갑소유 땅이 있어요. 저당권자 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용이 됐어요.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 할 수 있죠. 이 물상대위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단순히 수용된 목적물에 저당권이 등기된 것만으로는 우선 변제 받지 못합니다. 이 수용 주체가 여기에 저당권자가 있다 해서 보상금을 저당권자에게 건네주질 않아요. 얘한테 주지. 그러니까 얘가 보상금에 대해서 자신이 저당권을 행사하려면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를 해야 돼요. 이 물상대위권을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하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우리 판례 이 보상금 따위가 채무자 등 설정자에게 지급이 되기 전까지 압류를 하고요. 법원을 통해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직접 가서 나한테 보상금 주시오. 요렇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때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갑이 대토를 받은 게 있다. 근데 이 대토가 경매가 진행 중이다. 그럼 얘 배당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법원 가서 배당을 요구해야 되겠죠. 나 기존 목적물에 저당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배당을 요구할 언제까지? 경매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렇게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고 보상금과 같은 가치 변형물이 남았을 때 저당권은 소멸하지 아니한 채 물상대위가 가능한데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줘요.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 행사하라.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그 판례가 요겁니다. 지급 전 압류, 취심 또는 전부명령,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는 방법. 이걸 통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라. 그게 양가로 1, 양가로 2, 오른쪽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의 방가를 본 네 번째 줄 보면요. 141페이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 토지에 이 땅에 을이 저당권자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보상금으로부터 먼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양가로 4번. 저당부동산이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수용되었는데 저당권자가 압류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상금을 받아갔다. 그 제3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왜? 얘가 받을 수 있는 거였으니까. 우선 변제는 안 되지만 나 부당이득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우선 변제권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받아가면 제3자가 채무자, 채권자 등이 먼저 받아가 버리면 끝이에요. 얘가 물상대위권 행사하기 전에 뭐 지급이 됐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변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하려면은 압류 및 추심 명령, 전부 명령 따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양가라 4번. 자, 다음 페이지 4번 저당권의 양도. 갑소유 땅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다. 그럼 을은 채권도 갖고 있다. 돈이 급하게 생겼다. 팔았다. 두 개를 다 양도했다. 일단 저당권 양도에 대해서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해줘야 될 것이고요. 왜? 부동산 물권이니까. 그 다음에 채권 양도에 대해서는 갑에게 통지를 해야 되겠죠. 야, 너에 대한 채권 팔았다. 나중에 병한테 돈을 갚아라.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을 양도한다는 건 저당권만 양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당권만 양도할 수는 없어요. 저당권과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과 저당권부 채권을 함께 양도. 그때 그 절차, 저당권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하라. 채권 양도 사실은 통지하라. 이때 당연히 저당권 양도 양수 합의는 요 둘 사이에만 있으면 돼요.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서까지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죠. 당연히 양도 양수 합의는 늘병 사이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양가로 1번. 저당권 양도 양수 받는 자 사이에서만 합의가 있으면 족하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서까지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이 상태에서 변제가 되면요. 갑은 양수인을 상대로 부기등기가 아닌 이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된 상태에서 갑은 병에게 돈을 갚을 것이고요. 따라서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병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기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겠죠.
그래서 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설정등기, 설정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주말되고 이렇게 저당권 양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양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팔아먹는 거다. 저당권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등기하라. 채권 양도 사실은 통지하라. 그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만 있으면 충분하다. 요거 하나 하고 이렇게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된 상태에서 변제가 되었다면 설정자는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을 상대로 부기등기가 아닌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1, 양가로 2 됐고요. 5번은 별것 없죠. 예컨대 저당권이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이런 순서로 되어 있을 때 얘가 경매로도 요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니까 이건 당연히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소멸하겠죠.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자, 오른쪽 6번 366조 법정상권. 자, 법정상권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366조 법정상권 인정 여부를 봤고요. 법정상권이든 관습상 법정상권이든 유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뭐를 원칙으로 한다고요? 유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될 거예요. 관습상 법정상권이나 305조, 366조 법정상권이 성립이 될 텐데 성립이 되면 유상이에요. 유상이기 때문에 지료지급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얼마를 줘야 될지 아직 결정은 안 했죠. 법정상권이니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 약정을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료지급 의무는 법정상권이 성립했을 때 발생하지만 얼마를 줘야 될지 나중에 결정을 합니다. 협의로 결정을 하거나 법원이 결정을 하게 돼요. 따라서 협의 또는 법원이 지료를 결정하기 전에는 지료연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니까 협의나 법원에 의해서 지료가 결정되기 전에는 지료연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결정이 되면 그 효과는 소급을 해요. 소급하기 때문에 이 지료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지료연체라는 거, 지료증감 청구라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없지만 결정이 되면 결정 전후에 걸쳐서 2년 연체를 따진다는 거. 왜? 지료 결정의 효과는 소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6번의 양가로 1번 아직 지료가 결정된 바가 없다면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양가로 3번 지료가 일단 결정되면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후 2년분이 아니라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서 2년분이라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나눠서 기억하시고요. 자, 7번 일괄경매권. 일괄경매권은 법정상권이 인정이 안 될 때 갑소유 땅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갑이 건물을 지었을 때 토지 저당권에는 건물에는 미치지 않고 나중에 토지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을 위한 법정상권은 인정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으니까 이럴 때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일괄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일괄경매권 이렇게 부릅니다. 양가로 1번 토지만 경매에서 경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을 다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일괄경매할 수 있다. 의무를 규정한 건 아닙니다. 권리만을 규정한 겁니다. 따라서 토지만을 경매에 넣어서 토지만을 경락받은 자가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괜찮다. 신의치 기반이 아니다. 3번 이 건물은 원래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하나 더 제3자가 축조한 경우라 하더라도 나중에 그 건물이 갑에게 귀속이 되어 있다면 일괄경매할 수 있다. 양가로 3번. 반면에 양가로 3번, 4번 갑이 신축했는데 병에게 귀속이 되어 있다. 소유권이. 이럴 때는 일괄경매 안 된다. 이럴 때는 일괄경매 된다. 갑이 축조하고 갑이 소유한 경우 돼. 병이 축조하는데 갑이 소유하게 된 경우 돼. 그러나 갑이 축조했는데 병이 소유하게 된 경우 안 돼.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뭐예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 부동산에서 담보되는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들이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죠.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변제권, 구상권이 있고 비용 가장 먼저 배당받죠. 특히 이 비용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따위를 취득한 이후에 지출한 비용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매대가로부터 최우선 변제 받아요. 그러니까 갑소유 건물을 을이 증축을 했어요. 을이 비용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건물에 대해서 지분권을 취득했어요. 이게 소유권이죠. 근데 앞불사 여기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때 을이 증축을 하되 전체를 지분권을 취득했다는 건 이게 이렇게 부합이 됐다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여기 효력이 미칠 거예요. 그리고 이 저당권이 실행돼서 을이 지분권을 상실하게 됐어요. 이때 이 증축 비용을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증축 비용은 을이 지분권이라는 이 저당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지출한 비용. 권리를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 취득자가 되기 전 지출한 비용이니까 요거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근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3 취득자가 아니죠. 제3 취득자는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를 말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그 다음에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양가로 1, 양가로 2.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저당권 소멸,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하죠. 저당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등기가 말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무효죠, 이거.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는데 채권이 있었겠죠. 변제를 했어요. 소멸합니다. 근데 아직 말소가 안 되고 있어요. 무효예요. 그런데 을의 채권자가 요거 등기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아, 을이 채권이 있구나. 갑한테 받을 돈이 있구나. 그래서 을의 채권자가 요걸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어요. 법원도 을의 저당권이 등기가 살아있으니까 이거 무효라는 걸 모르고 을의 채권자에게 전부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부기 등기형식으로 이전 등기까지 됐어요. 이 무효입니다. 이것도. 등기행 공신력 인정 안 된다 그랬죠? 따라서 이미 소멸한 저당권이 부활할 리도 없고 을의 채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할 리도 없습니다. 그게 9번입니다.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 말소 등기가 되기 전에 전부 명령을 받아서 이전 등기, 부기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저당권이 부활할 리가 없다. 그게 9번. 공동저당인데 이거 보지 마세요. 근저당을 봅니다. 147페이지. 제가 공동저당 보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또 보시는 분들 계세요. 의문 나시면 질문 올려주세요. 답변해 드릴 테니까. 나오면 찍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시는 분들 계세요. 악착같이 한 문제라도 더 맞으시겠다는 거겠죠. 공동저당 이해하실 시간이 있으면 다른 거 보세요. 시간이 우리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자, 근저당권은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 일정액까지를 우선 변제받기 위한 저당권을 말하죠. 당연히 뭐 계속적 거래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 계약이 있어야 될 거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을 겁니다. 근저당권에서는 두 가지만 조심하세요.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받는 한도라 그랬죠. 예컨대 채권 최고액이 1억인데 확정된 게 1억 2천이에요. 채무자는 1억 2천을 다 변제해야 돼. 근데 우선 변제,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우선 변제는 1억까지밖에 못 받아요. 요게 채권, 확정된 채권에 요게 최고액. 우선 변제는 1억까지밖에 못 받아요. 또 채무자가 아닌 물상 보증인이나 제3 취득자, 이 사람들은 채무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돼요. 요거 조심하세요. 근저당권 판례에서는. 그래서 양가로 2번 최고액. 일단 반가로 1번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가로 2번 채무자가 갚아야 될 거 전부. 다음 페이지 물상보증인은 최고액까지만. 그래서 반가로 4번 148페이지 최고액이란 채무자의 변제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3취득자도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 그랬죠? 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반가로 5번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확정된 게 1억 2천인데요. 1,0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럼 채권액이 1억 1천으로 줄어들었죠. 그랬더니 제3취득자가 그럼 최고도 9천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안 되죠. 최고라는 건 경매대가부터 우선 변제받는 것을 말하는 거지. 확정된 게 1억 2천인데 1천을 갚았다 해서 그래서 채권이 1억 2천으로 1천 줄었다 해서 최고액까지 1천 줄어드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고액은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한다는 거. 반가로 5번. 그 다음에 채권이 확정되는 거. 근저당권은 채권이 들쭉날쭉하잖아요.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거니까 언제 채권이 확정되는가? 반가로 1번.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경우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3개월간 물건을 공급하기로 했어요. 채권이 들쭉날쭉하다가 목돈을 딱 갚았어요. 빵원이 됐어. 이 상태에서 더 이상 거래할 생각이 없어. 아직 결산기가 딱 도래했을 때 확정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결산기 도래 전에도 빵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더 이상 이행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해지할 수 있고요. 빵원으로 확정됩니다. 채권이 빵원으로 확정되니까 근저당권은 소멸하겠죠. 이게 두 번째. 그리고 148페이지 밑에 양가로 3번에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가? 반가로 1번.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 두 번째, 결산기 도래 전이라도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을 때 해지를 통해서 확정할 수 있고 이때 빵원으로 확정되니까 근저당 소멸한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간을 아예 안 정했어요. 이거. 기간을 아예 안 정했을 때는 언제든지 해지함으로 확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경매 신청 경우는 따로 기억하시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신청 시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락되고 완납 시에 확정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저당권에서 잘 나오는 판례가 이 두 가지예요. 채권 최고의 개념하고 언제 확정되는가. 특히 경매 신청 관련된 확정. 그리고 확정 후의 효과. 일단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들쭉날쭉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후에 확정 이후에 또다시 원본 채권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채권은 근저당권에서 담보되지 않습니다. 반가로 4번. 물론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배상은 담보되겠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근저당권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을 일부를 양도하거나 채권 일부를 누가 갚았다 해서 근저당권까지 한꺼번에 일부가 이전될 리는 없습니다. 확정되기 전엔 근저당권은 안 넘어가요. 그게 반가로 5번. 반가로 6번. 확정되기 전에 채무의 범위, 채무자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이라면 등기까지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채무자를 바꿨을 때,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를 바꿨을 때 변경 전 채무자의 채무는 더 이상 담보되지 않고 변경 후 채무자의 채무만 담보가 된다. 양가로 4번은 아까 저당권 양도하고 똑같아요. 저당권이 양도되었을 때 변제가 되면 양수인을 상대로 저당권 말소 청구한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이 채권과 근저당권을 팔았다. 그리고 돈을 갚았다. 양수인만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함께 말소가 되겠죠. 양가로서의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번은요. 근저당이 불법말,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불법 말소가 되면 우리 등기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권리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 등기가 가능해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회복 등기하기 전에 경매가 끝났어요. 경락인이 경락되고 완납했습니다. 이때는 회복 등기는 불가능하고요. 어차피 회복 등기 해봐야 경매를 통해서 말소될 운명이죠. 자, 그럼 정리.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말소가 됐다. 불법적으로 회복 등기할 수 있다. 단 회복 등기 전에 목적물이 경매가 되고 경락인이 경락되고 완납했다. 더 이상 회복 등기는 불가하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후순위 권리자들을 상대로 구걸하러 다녀야 돼요. 내가 회복 등기가 됐더라면 너보다 요만큼을 더 먼저 받았을 거야.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을 부당이득 반환. 그렇게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불법 말소되었을 때 회복 등기할 수 있으나
회복 등기 전 경매가 되면 대상 회복 등기는 불가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제한물권 판례들은 중요한 것만 살펴봤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서 맞추겠다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시간을 달리해서 민사특별법 판례 몇 가지 확인할 겁니다. 민사특별법 판례도요, 딱 필요한 것만 머릿속에 넣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민사특별법 판례 나올 만한 거 샅샅이 남김없이 다 머릿속에 담다가는 머리 뽀개집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 몇 가지 한 2시간에 걸쳐서 민사특별법 판례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달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